그럼 지금부터 제3회차 통일로 평화도시 인천을 잇다 포럼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코로나 4단계 발령이 되다 보니까 돼야 되지만은 엄중하기 때문에 부득이 강사님들만 모시고 중계하면서 유튜브로 비대면으로 생방송 겸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귀한 자리에 오신 분들은 사회자님이 소개하면서 2부로 진행하겠고, 다만 우리 통일민주협회는 이런 프로그램을 후회차로 진행하는데 부득이 지난 7월 달에 매월 이 셋째 주 화요일 저녁에 하는데, 그런데 코로나 4단계 발령 때문에 부득이 2주를 연기했는데도 답이 없어서 오늘 이렇게 더 연기하지 않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통일로 평화도시 인천을 잇다 특히 NLL과 한강하구의 평화도시 인천 물들이기 사업을 소주제로 삼았는데, 여기에 계시는 세 분은 사회자님께서 소개하겠지만 적어도 한강하구와 서해 NLL 중심한 평화도시 인천에 대해서는 최고 전문가를 모셨으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정말 유익할 것이고, 또 비대면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간 바쁘지 않으시다면 끝까지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럼 2부로 바로 포럼으로 들어가면서 장정구 대표님께 마이크를 옮기겠습니다.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포럼의 사회를 맡은 지금은 그 인천광역시의 환경특별시 추진단을 맡아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인천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의 공동대표를 맡았었고요. 그게 인연이 돼서 작년에 한강하구 평화협회 조직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 구영모 총장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부르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며칠 전이었죠. 7월 27일이 한국전쟁 정전협정일이었습니다. 이 한국전쟁이 우리 사회에 남긴 게 상당히 많은데 인천하고 인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 제가 섬을 많이 다녔었는데요. 서해 5도라는 표현이 과연 언제쯤부터 등장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서해 5도 하면은 뭐 강화도, 덕적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서해 5도는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도까지 해서 서해 5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거는 뭐 조선시대 때도 불렀던 말이 아니고요. 바로 정전협정의 제14망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5개의 섬이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국전쟁의 정전협정문에 언급이 되면서 그 이후로 서해 5도라는 표현이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진행이 되겠지만 오늘 두 분을 모셨습니다. 그 발제는 올해 한강하구 평화협회 띄우기 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 맡은 우리 강화뉴스의 박흥렬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작년인가요? 교동에도 좀 거주를 하셨었는데 부평구에서 의정 활동을 꽤 오래 하셨습니다. 우리 전 의원이신 우리 김상용 전 의원을 모셨습니다. 지정부로. 네, 반갑습니다. 벌써 보니까 이번 포럼이 200차가 넘었더라고요. 207차 포럼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 우리 통일민주협의회 경의를 표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주로 한강하구 지역과 NLL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인천이 평화도시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거와 관련해서 어떠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해왔는지, 또 앞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로 나누게 될 것 같고요. 총 시간은 1시간 남짓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흥렬 이사장님께 한 30분 정도의 말씀을 청해 듣고, 그 다음에 우리 김상용 전 의원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NLL, 한강하구, 중립지역을 중심으로 한 평화도시 인천 만들기에 대해서 우리 박흥렬 이사장님 모시고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통일민주협의회에서 지금 개최하고 있는 통일민주 포럼, 이전에 제가 평화경제라고 하는 주제로 한번 토론자로 참석을
적이 있습니다. 오늘 그때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활발하게 토론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오늘은 그러지를 못하는 점이 좀 아쉽기도 하지만 오늘 주제로 주어진 한강하고 NLL과 한강하고의 평화도시 인출 만들기가 과연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생각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평화도시 인천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 많은 분들이 시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분들이나 일반 시민들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갖다 많이 이렇게 좀 상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평화도시 인천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일들을 갖다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사업 위주의 어떤 생각들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저는 평화도시 인천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좀 몇 가지 전제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그 전제 중에서 우리가 특히 기억해야 할 것들을 갖다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강하고 중립수역을 보게 되면 지금 PPT를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PPT를 보시게 되면 이 한강하고 중립수역이 임진강 끝머리부터 시작을 해서 강화의 끝머리 말도까지 약 한 70km 구간을 한강하고 중립수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 좀 이렇게 짙은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만은 강화군에 속한 지역이 전체 한강하고 중립수역 면적의 75%가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평화도시 인천이라고 할 때는 이 한강하구 지역, 그다음 조금 전에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서해 5도 지역의 평화지대화가 바로 정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서해 5도 지역과 한강하구 지역의 대부분에 대해서 다른 기초지자체라든지 다른 지자체에서는 사실은 조금은 이렇게 거리가 있는 물론 이제 김포라든지 파주 또는 고향 일부에서 한강하고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특별히 인천시는 이런 한강하고의 문제, 서해 5도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는 것이 바로 평화도시 인천의 핵심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그동안에 진행되어져 왔던 문재인 정부 2017년부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남북 관계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왜 이걸 갖다 좀 살펴보고자 하는가 하면 사실은 2018년도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한반도의 봄이라고 할 정도로 남북의 평화 무드가 이렇게 무르익었던 그런 시기였으나 그 봄은 너무 일찍 끝나버렸죠. 그 봄이 끝나는 과정에서 인천시가 추진하는 평화도시 관리한 여러 사업들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자초되어졌어.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남북 관계들을 갖다 한번 훑어보므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7년도에 보게 되고 5월 10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게 됐죠. 취임을 해서 7월 6일 날 베를린에서 베를린 구상을 발표를 하면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이끌어낼 5대 기조와 4대 제안을 제시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만 하더라도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핵실험을 통해서 어쨌든 핵무력을 완성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들을 내보였던 시기였죠. 그래서 9월달에 2차 핵실험을 단행을 했고 11월달은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를 하고 이때 마침 이제 국가의 핵무력을 완성했다라고 주장을 하기 이릅니다. 그래서 2017년은 여전히 그 이전부터 이렇게 진행되어졌던 남북 관계가 냉각되어진 시기를 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2018년 들어서면서 남북 관계가 급변을 하게 됩니다. 1월 달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표단을 파견할 여유가 있다고 밝히고 거기에 바닥해서 4월 달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다 판문점에서 개최하자라고 하는 부분들을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4월 27일 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남쪽 지역에 실험
위원장한테 폐기를 하게 되고 이후에 이를테면 이렇게 번개증을 가진 거죠. 한문을 직접 통과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번개증을 가지게 되고 6월 달에는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이거 충전해야 되는데 정상회담이 있게 되고 9월 달에는 잭이 없었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열게 되고 그 다음에 9월 18일부터 20일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9월 19일 날 평양 공동선언 발표 및 판문점에서는 군사 분야 이행 합의서가 채택하게 됩니다. 소위 남북 군사 합의서라고 하는 부분을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는 됐어요. 그 다음에 10월 23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45차 국무회의에서 판문점 선언 및 군사 분야 이행 합의서를 비준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법에 준하는 그런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2월 말까지는 그 남북 관계가 보다 더 나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상호 간에 서로 협의들이 긴밀하게 이루어지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결정적으로 자초되어진 것이 2019년도 2월 27일부터 28일까지 있었던 하노이 회담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만났으나 노딜이라고 그러죠. 아무런 성과 없이 이렇게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고 맙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와는 좀 정치 체제가 다르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그 나라의 북한의 최고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평양부터 시작해서 기차를 타고 베트남까지 갔는데 아무런 성과 없이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 이게 어마어마한 외교적 실패이고 또 그런 성과 없이 돌아온 부분들이 갖는 어떤 정치적 파급 이런 부분들 감안한다고 그러면 북한으로서는 하노이 회담의 결렬을 갖다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어려웠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3월 달에는 북한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철수를 통보하게 되고 6월 30일 날 우리 그 대한민국을 방문했던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깜짝 회동을 갖다가 3자 간의 깜짝 회동을 가졌습니다만은 8월 달에 한미연합 훈련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남북 관계, 북미 관계가 아주 냉각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다가 2020년에 들어서게 되면 결정적으로 이제 그 어떤 후식을 만들어 준 것이 5월 31일 날 박상학을 비롯한 그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그룹들이 5월 31일 날 대북 전단을 살포하고 이제 그것들을 빌미로 해서 김여정 중앙위 제1부장이 대북 전단 살포를 비난을 하고 6월 9일 날 모든 통신연락들을 차단하고 16일 날 개성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함으로써 인해서 지금까지 북한과 남한이 어떤 접촉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1년을 넘게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27일 날 남북 통신선이 재개되어졌다고 하는 소식이 들렸습니다만은 이 역시도 8월 16일로 예정되어진 한미연합훈련 군사훈련의 결과에 따라서 그걸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따라서 남북 관계가 다시 접촉 국면으로 들어갈지 아니면 지금보다 더 악화된 상황으로 들어갈지 누구도 지금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요. 한미연합 군사훈련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감안을 하게 되면 충분히 연기하거나 아니면은 올해는 그냥 넘어가도 이제 될 만한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미국의 반응이죠. 미국이 어떻게 반응하는 것에 따라서 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진행이 될 것인지 말 것인지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 남북 관계에 따라서 이제 그동안 인천이 진행해왔던 평화주의 사업들을 보게 되면 좀 결론적으로 좀 평가를 하자면은 물론 인천시만의 잘못은 아니겠지만은 인천시의 평화도시 사업이 거의 이루어진 게 없다라고 이렇게 저희들 좀 평가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2018년도 10월달에 평화도시 조성 조례를 개정을 해서
남북교류협력 관련조례라든 통일교육 관련조례를 통합해서 평화도시 조정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거기에서 남북협력기금을 갖다가 좀 심의하는 기능을 갖게 하는 조례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남북협력 담당관실을 만들었다라는 것이 조금 눈에 띄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황해평화포럼이라든지 인천연구원, 인하대 인천대를 통해서 서해나 서해오도나 한강호의 평화협력 방안들을 연구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 정도가 아마 그 인천시에서 내세울 수 있는 어떤 평화적인 사업이 아니었나라고 보이고요. 그 외의 사업들은 뭐 시민참여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만 직접 남북 교류 사업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그 평화도시 인천의 어떤 토대를 만들기 위한 그런 사업들에 있어서는 거의 계획만 있을 뿐이었지 실제 추진되어진 부분들은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앞으로 그 인천시가 남북교류협력사업 또는 평화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물론 이렇게 그 국가적 차원에서 이렇게 남북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진 이유도 있기는 하지만은 인천시가 크게 국가 차원의 어떤 교착 상태에 빠진 것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반응하거나 수동적으로 따라가기보다는 서해오도와 한강하고의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인천이 보다 더 주동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유엔사의 문제들을 갖고 인천시가 지자체 차원에서라도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올 그 봄에 그 경기도 같은 경우는 평화부지사 이재강 평화부지사가 판문점에서 공동 그 집무실을 마련을 하고 그 남북 교류협력과 관련한 사업들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만 유엔사가 허락하지 않는 바람에 임진각에다가 그 임시 집무실을 마련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남북 교류협력이라든지 남북 접촉과 관련해서 비군사적 부분에 있어서도 유엔사의 권한이 막강한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한강하고의 문제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시는 첫 번째 유엔사의 권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입장들을 좀 정리를 하고 이런 유엔사의 권한 문제들을 좀 뛰어넘으려고 하는 노력 부분이 기울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강하고 중립지역이 대한민국에 있지 않고 유엔사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정전협정의 서명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지금 국방부도 인정을 하고 있지만 한강하고 중립지역에 민간 선박이 들어갈 때는 유엔사가 결정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강하고 중립지역의 관할권은 유엔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첫 번째는 유엔사는 정전협정을 유지하거나 관리의 임무만 가집니다. 즉 비군사적 부분에 대해서는 유엔사의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엔사는 군사적 성질에만 자기들의 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고 비군사적이거나 인도적 목적에 대해서는 해당되어지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그 유엔사의 어떤 그 결정기구는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이 부분은 1993년도에 군사정전위원회가 기능을 효력을 성취한 이후에 유엔사가 내부적으로 만든 기구이거든요. 이 유엔사 운정위를 통해서 한강하고 중립지역의 진입 여부들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미 정전협정은 70년이 되어지고 그 다음 군사정전위의 실효성이 상실되어진 30년이 지금까지도 유엔사의 규정에 따라서 통제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나치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유엔사의 권한 문제들을 갖다가 이 군사적 부분에만 한정을 하고 비군사적 부분에 있어서는 한강하고 중립지역의 어떤 민간 선박 진입 문제들은 대한민국이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저는 인천시에서도 좀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하나 더 결정적인 것은 이미 이제 9.19 군사 합의에서 한강하고 중립지역의 진입 결정권은 대한민국이 갖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미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보시게 되면 9.19 남북 군사 분야 이행 합의서가 매우 중요한 부분들인데요. 이 부분은 남한과 북한이 그동안에 약 한 400여 차례 합의들을 갖다 남북 간의 합의들을 가졌습니다만 그 합의 중에서 국회 기준을 통해서나 국회 기준이 아니라
비준을 통해서 국내법적 효력을 갖게 되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한 6번 정도에 해당되어 있는데 그 중에 바로 이 평양 공동선언과 그다음에 군사분야 합의서는 국무회의 기준을 거쳐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군사분야 합의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이시고요. 그 합의서의 내용들은 한 8가지로 나눠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9.19 군사합의서 4조 4항에 보게 되면 한강하고 독립수익이라고 명칭을 부르지 않고 한강하고 공동이용수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정전협정에서는 남북 간의 우발적인 군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립수익이라는 명칭을 붙였다고 한다면 9.19 군사합의서에서는 한강하고 공동이용수익이라고 남북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수익이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조 4항에 한강하고 공동이용에 대한 부분을 두고 있고 95 자료 한강하고 공동이용이 군사적 보장이라고 하는 그 내용의 3항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공동이용 수용 내에 쌍방이 합의한 위치에 각척 통행 검사소를 설치하고 출입 인문과 선박들에 대한 통행 검사를 진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강하고에 들어갈 때 그전에는 유엔사의 권한이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유엔사가 그 결정한다고 했었지만 이제는 북한 쪽에 통행 검사소를 설치하고 남한 쪽에 통행 검사소를 설치한 다음에 그 통행 검사소에다가 신고하고 들어가는 거죠. 이게 바로 남한의 어떤 그 남과 북이 한강하고에 대한 진입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는 한강하고 중립수익이라고 부르지 말고 9.19 군사합의에 따라서 한강하고 공동이용수익이라고 부르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강하고에 배가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이렇게 다양한 어떤 변화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한강위의 공동수익에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선택되어진 군사지수문서, 철책이라든지 지뢰라든지 용치라든지 이런 군사적 또는 검문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효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런 군사지수문들을 철거하고 또는 한강하고 표현의 어떤 개발이라든지 또는 이용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활발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한강하고들을 통해서 그 남북 공동 수로교통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공동 관리 방안이라든지 이를테면은 남과 북이 공동 통정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렇게 한강하고에 해당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한강하고 공동 이용 수요이라고 이런 부르는 것이 맞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천시는 처음에 이야기했던 유엔사의 권한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한강하고 중립수역을 군사 합의에 따라서 그리고 군사 합의에 따라서 남북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하에서 좀 접근을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평화도시 인천을 위한 제안이라고 느껴지는데 이런 지금 그 한강하고를 끼고 있는 각 지자체에서 다양한 개발 사업이라든지 개발 계획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경기도라든지 강원도에서 내걸고 있는 그 개발 계획, 적극적인 개발 계획들을 보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숫자가 많은데요. 이 숫자가 많고 많은 다양한 어떤 사업 아이디어나 계획들이 실질적으로 효용성이 있냐라고 했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그야말로 아이디어 수준이고 기대 수준이라는 그런 거기에 아이디어나 기대 수준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유엔사의 문제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남북 군사 합의서를 어떻게 현실에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이 부족하거나 또는 지자체가 이런 임무들을 다 방기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전제로는 평화도시 인천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한강하고와 서해 우도의 어떤 법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기울이는 가운데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법률을 제정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례도 만들어야 됩니다. 평화도시를 위해서 이렇게 서해 오도라든지 한강하고에 관련되어서 다양한 어떤 평화 활동들을 촉진하는 이런 조례들을 갖다 만들므로 인해서 역으로 중앙정부를 압박하고 자원정부로 하여도 보다 더 법률적 검토라든지 그 다음에
한강하고와 서해 오대에서 이렇게 주권을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속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는 저는 한강하고 평화정착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이미 이제 제한은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속도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민간 거버넌스가 필요합니다. 지금 생태 분야라든지 복지 분야라든지 이게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거버넌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유독 이 평화와 관련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민간 거버넌스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민간 거버넌스를 인천시에서 보다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조금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한강하고 공동이용 수요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마련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매년 7월 27일 정전협정에 비해서 피우기는 평화의 배가 있는데요. 이 평화의 배를 상설적으로 좀 운영을 하자.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또는 뭐 이게 안 되면 두 달에 한 번이라도 평화의 배를 갖다 띄움으로 인해서 이 평화의 배가 한강하고 중립수역으로 민간 선박이 진입하는 것이 갖는 의미를 갖다가 사람들에게 좀 알릴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강하고의 공동관리 방안들을 갖다가 좀 마련을 해야 될 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평화 관련 부서들을 확대하는 겁니다. 지금 인천시에는 남북교육협력 담당관실이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다른 지역을 보게 되면 지금 고양이라든지 그 다음에 김포라든지 경기도라든지 서울이라든지 뭐 이런 파주 이런 쪽과 비교를 해서 보더라도 인천시가 광역시로서 그야말로 우리나라 제2의 도시, 제3의 도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도시의 규모치고는 평화와 관련한 부서라든지 그 다음에 예산 부분들이 지나치게 적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폭 확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자, 남북교류협력사업이나 시민평화교육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제가 강화에 있기 때문에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평양에 있는 조선미술박물관에 가게 되면 강화도 행렬도, 철종 행렬도 진본이 거기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강화에 있던 철종이 서울로 가는 그 과정들을 갖다가 쭉 한 그림으로 그려낸 16국의 등풍으로 제작한 진본이 거기에 있는데요. 이 진본을 인천에 갖고 와서 좀 순회 전시를 갖다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시도를 해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개인적으로 제안을 드리고요. 예,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평화도시 인천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떤 게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인천에서 9.19 군사합의를 갖다 지켜서 어떤 평화적 기반을 만드는 것이 인천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 또 그것이 어떤 한반도의 평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더 나아가서는 동북아 또는 전 세계적으로 평화의 기운들을 갖다가 만들어가는데 어떤 역할들을 할 것인지에 대한 좀 시적인 안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시 집행부라든지 또는 활동하시는 분들이 좀 더 자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많은 말씀을 주셨죠. 예. 제가 짧게 말씀하신 거 좀 정리를 좀 한번 해보면 어쨌든 문재인 정부 들어서 남북 관계와 관련한 경과를 좀 말씀을 하셨죠. 최근에 어쨌든 남북 연락이 이제 복원이 됐다고 하지만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도 하셨고요. 한강하구에 대한 수로에 대한 공동조사도 있었는데 그 후속적인 작업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 또 하나는 어쨌든 평화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인천에서 지금 어떤 평가를 할 수 있겠냐라는 부분에서는 거의 이루어진 게 없다라고 하는 박한 평가를 하셨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제 주동적으로 인천시가 나서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또 관련해서 몇 가지 이제 말씀을 주셨죠. 그러니까 어쨌든 유엔사 문제라고 하는 것이 권한 문제는 중앙정부가 외교적으로라든가 이렇게 풀어야 될 문제긴 하지만 지방정부도 경기도처럼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어쨌든 이 한강하구 문제는 군사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 배의 운항에 대해서는 비부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주장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9.19 군사 합의의 내용 중에서 몇 가지 그 중에서 이제 지금 한강하구 중립수역이라는 표현을 써왔는데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이라고 표현을 하자라고 하는 새로운 제안을 좀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뿐만 아니라 민간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하나 인천시가 어쨌든 법률 제정이라든가 조례 제정을 통해서 남북 교류와 관련해서 적극적인 역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민관 거버넌스의 강화에 대한 얘기까지 좀 해주셨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생태환경 분야에서는 한강하고 수교법에 대한 입법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초안까지 지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평화 교류 측면에서도 이 한강하고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좀 법률이나 조례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정말 그 철종 행렬에 대한 부분이 진본이 인천에서 수행 전시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뭐 제가 간단하게 말씀하신 것을 정리를 하긴 했지만 우리 김상명 의원께서 더 정확하게 그 의견이라든가 코멘트 하실 게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마이크를 김상명 의원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평화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이 있어서 젊었을 때는 평화운동을 좀 진행을 했고, 그러다가 평화가 과연 선언적인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저도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2019년 고동에서 하나의 사례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6.15, 14, 6.25, 7.27 이렇게 매년 반복되는 일정에 따른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 평화를 느끼는 것도 있지만 접견 지역에서는 어떻게 평화를 좀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몸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거 차원으로도 좀 살아봤는데 그분들이 느끼는 평화는 되게 단순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북이 평화 구도가 되면서 방송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남북 방송이 없어지면서 교동과 강화도 양사 접견 지역은 되게 아주 평화스러워졌습니다. 말 그대로 이쪽에서의 말씀과 이쪽에서의 노래가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일할 때 평화롭게 일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됐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느끼는 거는 몸으로 와닿을 수 있는 것이 계기가 무엇일까 이런 고민인 것 같습니다. 저희 많은 분들이 금강산을 통해 갖고 평화와 우리나라의 소중한 유산을 느끼면서 느꼈던 것처럼 평화가 일상이 될 수 있는 계기였으면 좋겠고 그런 계기가 이런 포럼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흥렬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유엔사의 문제와 관련된 부분은 솔직히 한정된 사람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의 모든 부분에 유엔사가 반영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 인천 시민 내지는 국민들에게 알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느끼는 것은 남과 북이 분단이었고 그 다음에 서로 비방하고 이러고 하지만 우리가 평화를 실천하거나 교류를 하거나 만나러 가거나 이럴 때마다 느끼는 것은 유엔사가 있는데 이 보이지 않는 유엔사를 국민들이 이해하고 유엔사의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일단은 좀 질문을 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강하고 공동이용 수역으로 중립 수역을 변화시키는 건 참 맞는 말씀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체적인 건 잘 모르지만 우리 교동을 가다 보면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교동대교가 거기는 아시겠지만은 버스도 다니고 자전거도 다니고 오토바이도 다닙니다. 그렇지만 그 밑에는 배는 다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어로 한계선이라든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선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한강하고 공동 이용 수역을 통해서 우리가 좀 자유롭게 내지는 의미 있게 다닐 수 있는 계기가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고민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말씀하신 것처럼 한강하고 평화를 맺기우기의 일상적인 활동이라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되게 많은 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강하고 됐던 서해 오도가 됐던 가다 보면 거의 대부분이 평화와 통일이 과거에 묻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갔을 때 우리 보러 가는 건 대동시장을 갔을 때 물론 많은 분들이 그 옛 모습도 느끼긴 하지만 또 하나는 이 군단의 아픔도 느끼긴 하지만 앞으로 미래의 청소년 내지는 청년 이런 분들에게는 평화가 과거를 이겨나서
미래로 나가는 도약이 돼야 되는데 그럴 거라면 어떤 형태의 모습인지 어떤 형태의 참여인지 어떤 형태의 행사인지 이런 게 필요한데 한강과 평화의 매가 일상화된다면 저는 많은 분들이 올라와서 만안경으로 잠시 국력의 힘듦을 보거나 아니면 저긴 아직도 60년대 같아 이렇게 과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좀 체험을 통해 갖고 국력이 저렇게 가깝구나 여기를 공동으로 이용한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게 일반화될 수 있을 방법이 어떤 건지에 대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 인천시와 관련된 거기도 하죠. 지금 교육청에서 평화학교를 지금 난정초등학교 주변에 그 예산을 투여해서 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게 교육청만의 공간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시겠지만은 제주도에 제주평화강정센터가 평화를 얘기하지만 심포지움도 하고 그다음에 평화 걷기도 하고 그다음에 게스트하우스 역할도 하면서 국제적인 여론을 만들고 이런 역할도 하는데 저희 교육청에 있는 평화학교가 좀 장기적으로 남과 북을 교류할 수 있는 공간에 지정한 공적 역할을 한다면 이 안에 민간 영역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이것을 연구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심포지엄이라든가 아니면은 학술 이라는 걸 통해 갖고 외국과 국제사회에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좀 고민이 있으시면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교동부에서 1년 사시면서 느꼈던 지점들. 저도 가끔 교동에 가면 전단 살포에 대해서 살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현수막에 걸린 거를 본 적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지금 포럼 같은 게 널리 지금 유엔사 문제도 알리는데 좀 계기가 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 저도 공감하고요. 지금 세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하나는 어쨌든 유엔사 문제가 많은 국민들이 좀 알아야 되고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는데 어떤 방식이 좀 있겠냐라는 부분. 또 하나는 한강하고 평화협의와 관련해서 어쨌든 이게 일상화되면 참 좋겠는데 지금 여전히 평화통일 문제는 과거에 좀 갇혀있는 경향이 좀 있다. 그래서 어쨌든 북을 되게 가깝게 인천에서 느낄 수 있는데 이게 미래지향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좀 어떤 게 있겠냐라는 부분에 대한 저도 참 궁금하긴 합니다. 고민스러운 지점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교동의 난정에 있는 이 평화학교의 역할에 대해서 어쨌든 국제적인 또 북이 바로 바라보인다는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되게 중요한 위치야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럼 어떤 역할들을 좀 기대할 수 있겠냐 바지라도 좀 말씀을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 세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유엔사의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은 지금 그 유엔사라고 하는 부분들이 유엔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서 규정에 의해서 이를테면은 만들어진 유엔사 분정위가 한강하고 중립지역의 진입 여부를 결정을 하고 있죠. 국방부에 제가 지난 4월달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한강하고의 민간 선박이 진입하는 데에서 결정을 누가 갖고 있냐라고 했을 때 국방부가 작전성은 한국이 컨트롤하고 그것의 결정은 유엔사가 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 부분들은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9.19 군사 합의 아까 전에 제가 발제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9.19 군사 합의에 의해서 한강하고의 진입 여부들을 결정하는 것은 남한과 북한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9.19 군사 합의에 배치되어지는 발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사가 결정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크게 문제의식 없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엄밀하게 말하면 유엔사의 문제를 뛰어넘는 부분들은 법대로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정전협정상에서 그렇다면 군사정전위원회를 갖다 설치를 해서 북한과 그다음에 중국, 미국이 이제 서로 이렇게 장교들이 파견되어서 군사정전위원회를 갖다 운영을 해왔는데 이 부분이 93년, 94년도에 그 군사정전의 기능이 정지가 되어지게 됩니다.
유엔사 쪽에서는 한국군 장성을 대표로 이렇게 내세울 때 북한과 중국에서는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한국군 장성이 유엔사를 대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는 보도를 철수하고 그때 여론은 군사정전위원회 자체가 열리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정전협정상에 이야기하고 있는 유엔사 역할, 군정의 역할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걸 갖다 우리의 주권 속으로 포함을 시키면 되는 부분들이고요.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쉬운 문제인 거죠. 우리가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그 출입 통제 권한을 들어갔다 우리 국방부가 갖고 우리 군사 우리 해군들이 갖는다라고 그러면은 쉬운 문제인데 사실은 이렇게 그 분단 체제에서는 그게 쉽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쉽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이제 법률 제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지금 그 통일부라든지 국방부, 외교부 이런 데서는 검토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19 군사합의 이후에 DMZ법, 비무장지대법, 한강하구법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실제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한강하구가 주권의 예외 지역으로 남아있었던 유엔사가 관할하는 그 주권의 예외 지역으로 남아있던 데에서 9.19 군사합의가 국무회의를 통해서 국내법과 같이 기준이 되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위법들을 다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그 DMZ법을 이미 검토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한강하구법도 역시 만들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강하구법은 물관리법이라든지 생태 분야의 기본에서 이렇게 만들기는 하는데 이 만들다 보니까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물관리법으로만 이렇게 그 상위법으로서 기준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형태가 되든지 간에 우리가 법률을 제정을 해서 주권의 외적에 남아있는 한강하구 부분들을 우리가 걷어들인다고 그러면 유엔사가 갖고 있는 어떤 권한들을 갖다가 무력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DMZ 같은 경우에는 육상 부분들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지만은 한강하고는 이제 물 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남한과 북한이 합의만 하면 얼마든지 이렇게 그 유엔사의 어떤 권한 문제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실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무력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유엔사의 권한 문제와 9.19 남북군사 합의서 부분들을 갖다가 잘 살피자. 잘 살펴서 우리의 근거들은 앞으로 정전협정이나 이런 유엔사에 근거할 것이 아니라 9.19 남북군사 합의, 그러니까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남북군사 합의서의 기준에서 한강하고의 문제들을 좀 바라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평화의 배에는 한강하고의 평화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한강하고의 민간 선박이 아니면 이게 바로 한강하고의 평화입니다. 그것이 처음이고 그것이 결론이거든요. 물론 그 이후에는 어떻게 이용할 거냐를 놓고 이제 이를테면 생태적인 문제들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다양한 난개발의 문제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에 있어서 한강하고의 평화라고 하는 한강하고의 민간 선박이 들어가는 것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민간 선박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의미가 적지 않은 게 제가 보기에는 유엔사의 문제들을 뛰어넘게 되는 부분들이 군사 합의들과 남북 군사 합의들과 지키는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한강하고를 통해서 남과 북이 교류할 수 있는 부분이 흥미질이 많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서해 오도를 통해서 한강하고와 서해 오도를 통해서 중국이라든지 미국 나라와의 관계들을 풀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좀 과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강하고의 민간 선박이 들어가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를 갖다 결정짓는 가장 결정짓는 그런 조건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한강하고에서 그런 평화의 조건들이 갖춰진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한반도의 평화를 갖다가 결정짓는 조건이 되고요.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 그러니까 이게 한강하고에서 민간 선박이 들어간 거라고 하는 단순한 이 사실 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 전 세계에 있어서 이렇게 통화의 문제들을 갖다가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가는 어떤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그러면 평화계를 어떻게 일반화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딴 거 없습니다. 자주 뛰어는 겁니다.
아주 1월달부터 해서 12월까지 매월 한 번 지금 인증가에 가게 되면 우리 이제 거기에도 한고독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증가 남북 경계들을 넘어서 이렇게 다니자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그 지하철에서도 포구를 복원을 하고 거기에서 배를 띄워서 북한과 교류하자라고 하는 그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저는 평화배는 일반화할 수 있는 것은 많이 띄우는 겁니다. 그리고 평화배를 통해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어떤 이렇게 평화의 문제들을 인식을 하고 남북의 어떤 분단의 어떤 핵심들을 갖다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지면 좋겠다. 이미 피스포터 평화배가 이렇게 또 국제적으로 이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피스포터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없어졌지만은 부산에서 오키나와로 갔다 왕복하는 평화배가 있었습니다. 그 오는 과정에서 그 선상에서 이루어지는 평화교육들이 사람들에게 실제 현장에서 보여지는 그런 게 교육적 가치라고 효과라고 하는 부분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화배를 일반화하는 것은 많이 띄우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선상과 바다와 선상에서 이루어지는 평화교육이 정말 살아있는 평화교육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평화학교와 관련해서는 저도 이게 김상영 선생의 어떤 그 주장과 동의를 충분히 공감합니다. 평화학교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기능으로만 국한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기능들은 굳이 교동에 있는 평화학교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천에서도 충분히 교육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평화학교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아이들에게 평화교육을 하는 기능, 그런 소극적 기능이면 머무르서는 절대 안 된다. 평화학교를 통해서 한강하고의 평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왜 중요한지를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또는 한강하고의 평화들이 얼마나 전 세계적인 평화를 위해서라도 다른 객체적인 사안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평화학교, 그 인천평화학교, 교동에 세워지는 인천평화학교는 두 가지 기능이 저는 필히 수반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는 평화센터 기능입니다. 그래서 세미나도 하고 심포지엄도 하고 또는 북한과 교류협력 사업들을 갖다 추진할 수 있는 일종의 전진 기지와 같은 그런 평화센터의 기능들을 갖다 필히 갖춰야 된다고 합니다. 인천시에서 교육청에만 이렇게 남겨둘 것이 할 것이 아니라 한강하구에서 어떻게 평화의 문제들을 갖다 이끌어갈 거냐라고 하는 그런 센터의 기능 이런 것들을 저는 필히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홍보 기능입니다. 국제 홍보 기능을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한강하구에서 이렇게 그 평화가 구축되어질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동북아의 평화를 갖다 만들어갈 것이며 전 세계 평화에 있어서 이렇게 어떻게 군사적 부분들을 갖다 극복을 하고 이런 이렇게 그야말로 70년 동안 갈라져서 사는 한민족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국제 홍보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 지금 베트남도 1970년대 전쟁을 통해서 막 통일이 됐죠. 서독과 동독도 90년대에 하나가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서독과 동독은 뭐 다른 어쨌든 하나가 되어졌죠. 이제는 하나의 민족이면서 하나의 국체로 갖다 전혀 어떤 민족이 갈라져서 사는 게 70년 동안 사는 것은 유일하게 이 한반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현상들을 갖다 한강하고의 문제에서도 풀어가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홍보 기능 국제 홍보 기능을 갖다 저는 평화학교에서 꼭 갖춰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생각하는 동북아 시민교육이라든지 민주교육 이런 것들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어떻게 답변이 된 건가요? 네. 어떻습니까? 예, 혹시. 답변이 저희들의 의견을 넘어서서 유튜브를 보시거나 아니면 포럼 하시는 우리 많은 분들이 일상화될 수 있도록 저희도 홍보를 해야 되고 관심도 지속 가능하게 됐습니다. 다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인 의견은 없으세요? 네,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풀업이라든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천 같은 경우에 서해오도와 한강하고 같이 있는 어떻게 보면 평화를 상징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한데 평화 이슈가 됐던 평화의 내용이 너무 이렇게 좀 작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좀 일상적으로 이렇게 남과 북의 교류가 좀 더딜 때 또는 내부적인 시 입장에서나 아니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것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다시 좀 넓어질 수 있는 계획도 삼아야 되는데
매번 반복되는 이야기가 시국이 그러니 그다음에 국가가 그러니 그러면은 인천의 평화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을 극복하려면 스스로 지향하는 바와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준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 저희가 평화도시 인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인천의 평화가 전국가 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될 수 있는 이 시점에 저는 더욱더 주도적으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시도 그다음에 평화 단체도 시민분들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일상화되고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까 우리 박지사께서 법대로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현재 어쨌든 뭐 정전협정도 협정이지만 9.19 군사합의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고 또 그 안에 보면은 통행검사소에 대한 규정까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금 현재 조건도 민간 선박으로 나갈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법에서 저희가 그동안 잘 기억하지 못했던 저희가 잊고 있었던 부분이 상당히 크다. 아까 한강하고법 잠깐 말씀하셨는데 또 DMZ법도 얘기하셨고 지금 검토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한강하구는 참고로 물관리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하천의 물관리는 환경부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긴 또 하구기 때문에 바다이기도 하거든요. 또 바다 쪽은 해양수산부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양수산부하고 환경부하고 경계가 애매한 상황입니다. 좋은 거는 서로 하려고 하지만 또 이렇게 귀찮은 거는 서로 안 하려고 하는 부분. 또 여기는 접경지역이다 보니까 국방부하고 통일부, 하구의 관계까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가 굳이 하려고 하지 않은 공간이 바로 한강하구이지 않을까 행정에서도 이 부분을 좀 반성을 하면서 잊혀졌던 공간 한강하구를 다시 복원하기 위한 시민사회와 행정의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습니다. 우리 1시간 남짓 돼가고 있는데요. 우리 박지사께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걸 좀 보고 계신 시청자 분들께 마무리 말씀 겸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무리 전에 저도 한마디 좀 네. 드리고 싶거든요. 방금 우리 김 의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세 번째 제안 중에 하나가 평화학교 문제가 학교라는 명칭은 광의의 학교로도 쓸 수 있지만 그러나 학교라고 하다 보니 특정하게 그냥 청소년의 교육기관 이렇게 머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평화센터라든지 이런 용어가 좀 달라져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그 평화학교의 연장선에서 그 강화의 평화통일체험관 있잖아요. 서사체험관이 역시 폐교된 학교를 활용하는데 그게 결국은 교육청이 주관하다 보니까 전혀 청소년 교육관밖에 안 됐고 지금도 흐름이 교육청과 연계하다 보니까 또 주력 사업으로 교육청이 이 주체자로 지금 나서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불을 보듯이 청소년 교육 기능 정도밖에 안 되지 않겠는가. 그러려면 이 거버넌스를 구성하든지 해가지고 이것들은 우리 김호중 목사님 이런 쪽이든지 어떤 곳에서 그 주관자가 통괄적으로 주관할 수 있는 그런 이 대표자가 나와서 운영을 해야지 교육청 주도를 하게 되면 그러면 시민사회가 활동할 수 있는 평화통일 공간이 전혀 없지 않을까. 예로 그 서사체험관은 민간인 어떤 교육 프로그램은 전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번 평화 이 난정 쪽의 학교를 평화학교를 한다면 학교 자체를 뭐 김대중 평화센터처럼 일컫자면 센터란 좀 광의에 다른 명칭으로 해서 민관이 함께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아니면 뭐 별도 예산으로 시민단체가 굴러가는지 하면 좋은데 대신 거기에도 잘 연구해가지고 평화대가 상설로 운영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정복해서 거기서 어떻게 주도가 되면 어떨까. 그리고 또 기왕에 이런 문제 아까 여기 지금 참 중립수역이라고 했는데 좋은 제안 하셨잖아요. 한강하고 공동이용수역이라고 하는 이런 특별 명칭을 가지고 강원 뉴스에서 시리즈 학교 평화학교 문제가 심각하거든. 아니 뭐 그냥 굴러가면 되지만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그 좋은 착점이 되는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남한 뉴스에서 시리즈로 문제 개발하면서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이럴 수 있는 어떤 특집 기사로 참 엮어나가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런 것도 제안해봅니다. 네. 예, 좋은 제안이고요.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뭐 이렇게 다른 단편적으로 이렇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총장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렇게 아주 이렇게 한번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렇게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통화의 문제가 일부 사람들에게 특정되어져 있는 가치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평화가 경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실제 개성공단 문제들이라든지 금강산의 문제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실제 남과 북이 굉장히 이렇게 긴밀하게 경제적 이해관계를 얽히게 될 경우에 사실은 이렇게 상호 간에 어떤 이제 충돌이라든지 대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런 것들이 풀어지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그런데 경제적 어떤 교류관계들이 이렇게 얽히지 않는 상황 속에서 있을 경우에는 조그만 어떤 발화점만 생기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남과 북이 이렇게 바로 이렇게 열정으로 이렇게 치닫는 이런 경우들을 저희들이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평화가 경제라고 하는 부분들은 실제 우리 남한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또 하나 이렇게 블루오션일 수도 있고 북한의 입장에서도 자기들의 어떤 이렇게 내적인 어떤 생산력이 지쳐져진 생산력들을 갖다가 좀 더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남과 북이 윈윈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평화라고는 접점에서 만날 때 강한 부분들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평화가 경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하나는 제가 전체 다 정리를 하는 깜냥은 안 되는데 저는 되게 오늘 포럼에서 기억에 남는 말이 있습니다. 한강 하구를 여는, 그러니까 한강 하구에 민간의 선박이 다닌다는 의미는 바로 한반도에 남북의 평화를 여는 것과 같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한강 하구의 평화의 배가 뜨는 순간 바로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이 된다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한강 하구가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었고 그동안 잊혀진 공간이었다. 서해오도와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강원도의 비무장지대 같은 경우는 비무장지대가 있는 건 알지만 실제로 그 비무장을 통해서 건너편인 북측 땅을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쪽 한강 하구 지역은 바로 강 건너 손에 잡힐 듯한 공간이 바로 북녘 땅이고 서해오도 역시 마찬가지죠. 근데 많이 모르고 있었다. 이제는 바로 그 한강 하구를 열기 위해서 평화의 배가 상설화도 되고 또 많은 시민들이 이 공간을 좀 알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어떻게 유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았긴 했지만 오늘 이 세 번째 통일로 평화도시 인천을 잇다라는 포럼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요. 또 지금 난정리에 시행되고 있는 평화의 학교가 단순히 청소년들의 교육 기능이 아닌 평화의 센터로서 국제적인 공간으로 교류할 수 있는 곳이 또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오늘 이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또 하겠습니다. 세 분 강사님들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번에 2021년도에 통일로 평화도시 인천을 잇다 이런 사업용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는데 회를 거듭할수록 이제 3회차입니다마는 벌써 통일로 평화도시를 잇는데 무엇으로 이어야 할 것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평화의 배로 이어보자라고 하는 게 크게 오늘 이 시간에 구상이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입장에서 우리 유튜브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청하시겠지만 우리 시민과 또 우리 통일민지역의 이 회원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귀한 시간에 평화를 통해서 통일로 나아가고 통일을 통해서 평화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한강 하구의 평화의 배 프로젝트 사업이 꼭 뚜껑이 열렸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그것이 통일로 평화도시 인천을 잇다의 핵심 과제 중에 하나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좀 우리 식순회 여러분 아까 비춰드렸지만은 사실 우리 6.15하고 연대해서 평화영화제로 했고 또 이제 여기 평화배 조직위원회에서 7.27 엊그제 사실 배를 타고 하고 갔어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마 14 행사 쪽에 결부해서 넘어가지 않을까. 인천시에서도 10월 4일경부터 이 통일주간 행사로 할 때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평화예배 행사가 크게 부각되지 않겠는가 이런 등등의 생각도 하면서 오늘 우리 통일민주협의회의 제3회차 호응일로 평화도시 인천을 잇다 전체 포럼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